그러니까 시정적 정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 어떤 사람들이었어? 현대 응고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정적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 맞죠? 그러니까 시정적 정의에 따라서 고쳐졌다라고 하는 건 시정적 정의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현대 응고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 맞게끔 바뀌었다 이 말이죠. 관점에 맞게끔 되었다. 나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거 본 적 있어요? 이거 풀어보세요 지금. 지금 적으면 써야 돼. 쉬는 시간 아니야. 이제 수업 시작한 거야. 60초 안에 풀어야 돼요. 네? 이거 못 풀면은 막 과목 그런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서 그냥 적는 건 여기다가 간단하게 메모하면 적으면 되지. 일분 안 차는 거. 연서 답 몇 번이에요? 이길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멍 하고 있었던 거. 4번이에요? 선생님 답 몇 번이에요? 다 다르게 나온 거 아니에요? 몇 번이에요? 2번. 연서 답 몇 번이에요? 뭐예요? 자 봅시다. 이거 내가 왜 가져왔냐면요. 그냥 이거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다져야 하는 논리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냥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들고 왔는데, 자, 잘 보세요. 지금 A가 운동선수가 아니라면 무용수라며, 맞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시간이 적어야겠구나. 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운동선수 아니면 뭐야? 무용수야. 이거 이해되죠? 자, 그런데 모든 무용수는 흰색 재킷을 입는다며. 그러나 A는 초록색 재킷을 입었답니다. 뭐 탈락? 아우씨. 뭐 탈락? 무용수 탈락이야. 이거 이해돼?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또 뭐가 돼야 돼? 만일 A가 운동선수라면 그는 미국인이거나 독일인이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필요해? 미국 or 독일인 필요한 거야. 맞죠? 그런데 어느 독일인도 한국 생활을 한 경험이 없다면 김치를 먹을 줄 모른대요. 그런데 A는 김치를 먹을 줄 안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끊었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독일인이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미국인. 그렇지. 자, 이제 미국인 또는 뭐가 돼야 될까요? 아니요. 한국 생활이 있는 독일인이 되는 거야. 이거 이해돼?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미국인이거나 또는 한국 생활이 있는 독일인. 자, 그 상황에서 그리고 한국 생활을 경험한 운동선수는 모두 흰색 재킷을 입는 다음에 맞죠? 자, 그러면 이 사람 무슨 색 재킷 입고 있었어? 초록색 입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뭐가 탈락하는 거야? 얘가 탈락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럼 정답은 어때? 따라서 A는 오씨, 나 여기다 적어버렸네. 미국인이다. 이거 이해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돼야 돼? 2번이 돼야 됩니다. 이거 왜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거든요. 문장의 길이가 길어질 때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 OX든 A or B든 또는 A or B or C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각각의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물음이 주어질 때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여기에서 무엇을 키워드로 우리에게 물어보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지금 질문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특히나 선지 읽고 선지 판단할 때 이런 판단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어보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옳은가, O인가, X인가? 또는 이게 A인가, B인가? 를 고르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돼. 미국 또는 독일까지는 돼. 그런데 어느 독일인도 미국 생활, 한국 생활을 경험한 사람이 없다면 김치를 먹을 줄 모른다 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공식이 바로 뭔데? 미국인 또는 한국 생활이 있는 독일인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전제해주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갑자기 문제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지문을 잘 읽는 것도 지문을 잘 읽는 거지만 선지를 판단할 때 선지 판단할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문은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설명 듣고 학원에서도 지금 설명 듣고 시험 기간 설명 들으면 한 지문당 3번씩 설명 듣는데도 우리가 물어보는 내용이 바뀌면 순간적으로 한단 말이야. 맞죠? 그런데 그 물어보는 내용이 바뀔 때 우리가 이러한 판단 방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가만히 있지 말고 생각을 하세요. 알겠지? 문득 생각나서 얘기했습니다. 자, 12번 문제 볼게요. 자, 가와 나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볼게요. 가는 형벌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주장을, 나는 형벌이 특정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 틀린 거 있어요. 뭐가 틀렸는데? 문장 2개잖아. 그쵸? 자, 맞으려면 앞에도 맞아야 되고 뒤에도 맞아야 돼. 맞지? 앞에 뭐가 틀렸어?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맞죠? 두 번째, 나는 형벌이 특정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없습니다. 자, 다음 2번 선지. 가는 나와 달리 형벌의 역할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는 과정, 그 다음에 당대의 시대상 안 나와 있습니다. 맞죠? 여기 틀린 말. 자, 다음 3번. 나는 가와 달리 특정 입장의 형벌관을 지닌 사상가의 구체적 견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사상가 얘기 아예 안 나왔어요. 이해되죠? 자, 공리주의자는 사상가가 아니지. 그렇죠? 자, 다음. 가와 나는 모두 형벌의 정당화 이론이 발생하게 된 사회적 배경을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뭐가 안 나와 있어? 구체적 사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정답 몇 번? 5번. 자, 형벌을 정당화하는 이론 뭐였어? 그 음보주의적 형벌론, 그 다음에 공리주의적 형벌론이었어. 맞죠? 자, 각각 그 이론에 뭘 소개하고 나서 뒤에 문제점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각각 문제점 기억납니까? 음보주의 그 관점에서 뭐가 문제였어?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리주의는 뭐였어요? 가혹한 형벌이었지. 그렇죠? 자, 그래서 각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 13번. 가와 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아닌 건 정답이 4번인데 4번 한번 볼게요. 전통적 음보주의는 범죄자보다 사회 전체의 회복을 위해서 정의 회복을 위해 형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네. 이거 아까 쌤이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사회 전체의 정의 회복이라고? 옳음을 회복한다고? 아니죠. 뭘 회복한다고요? 옳은 상태를 회복한다고요. 정의로운 상태를 회복합니다. 알겠죠? 정의 회복이 아니라 얘가 맞는 선지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정의로운 상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맞는 말이지. 그런데 정의 회복은 이거랑 다른 말이야. 옳음이라는 건 있어.
옳음이라는 게 있어. 정의는 있어. 정의는 있는데 정의로운 상태는 안 될 수 있어요. 정의가 무엇인지는 있는데. 자, 그래서 이게 틀린 말이 되겠죠. 정답은 4번. 자, 다음 14번은 넘어갈게요. 자, 15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서 기업과 니은의 입장과 부합하는 사례를 골라서 다르게 짝지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또 봅시다. 법 집행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분 새로 법이 시행되는 초기에 법을 더 엄격하게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지금? 이후에 뭔데? 다른 말로 하면 미래 무슨 주의? 공리주의. 공리주의적 형벌론입니다. 자, 다음 B 볼게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형사상 범법행위를 한 미성년자를 이르는데 법은 이들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 무지에 의해서 형법을 위반했다며. 아까 이야기했어요. 실수나 무지에 의해서 형법을 어긴 경우에는 형벌을 어떻게 해준다? 좀 감면해주는 거. 무슨 관점이었습니까? 응보주의 관점이었어. 기억나죠? 자, 다음 C 볼게요. 인근 항구로 긴급 대피하던 중 다른 선박과 충돌했답니다. 긴급 대피 뭐 때문에 하는 거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맞죠? 자, 그러니까 형벌을 면했답니다. 이거 무슨 관점? 응보주의 관점. 정답은 5번. 자, 다음 16번.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야 됩니다. 가와 나를 바탕으로 롤스를 이해하는 건데, 그러면 롤스의 기억부터 봅시다. 자, 롤스는 자연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도덕적 결함과 나쁜 성품을 내고 있는 자에게 그에 대한 책임으로서 형벌을 가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나쁜 성품을 보이는 사람에게 책임으로서 형벌을 가해야 된답니다. 무슨 관점? 응보주의적 관점. 맞죠? 자, 그리고 형벌을 선택할 때 형벌이 미래에 발생할 범죄 억제 효과가 있는지, 이거는 무슨 관점? 범죄 억제 효과가 있는지 무슨 관점? 그렇지, 공리주의적 관점. 자, 읽으면서 뭐 해야 돼? 아, 두 가지 관점 다 가지고 있네. 이해됩니까? 책임은 응보주의, 범죄 억제 효과 공리주의. 그리고 이로 인해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했대요. 그런데 형벌을 통해서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 등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비용과 정신적 노력 등의 사회적 비용이 든답니다. 사회적 비용이 든대요. 자, 롤스는 사회 구성원이 사회 비용의 공정한 분배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합의를 이루었을 때에만 그 방식으로 분배된 양적인 결과를 정의로운 것이라고 보았대요. 무엇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 정의로운 것.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합의했으니까 수용할 거 아니야. 맞죠? 따라서 그는 일정한 사회적 비용이 드는 형벌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분배적 정의를 실현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대요. 이처럼 롤스는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라는 목표와 정의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형벌의 정당한 방식으로서 절차주의적 형벌론을 주장했답니다. 자,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합의하는 것, 절차주의적 형벌론입니다. 중간고사 때 했던 거 기억나나요? 절차주의적 법모델 뭐 하는 거였습니까? 서로 협상 테이블 앉아가지고 사회적 합의하는 거였습니다. 맞죠? 자, 1번 문제 볼게요. 롤스는 형벌이 미래에 발생할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는데 이 점은 공리주의적. 맞죠?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 롤스는 도덕적으로 악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형벌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뭐? 응보주의. 맞죠? 자, 다음 롤스는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 등 사회적 가치를 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 이 점은 공리주의적 형벌론자와 유사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군? 맞습니다. 왜 그런데?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를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얘가 목표라서 그래요. 자, 다음 4번 볼게요.
롤스는 형벌을 통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 점은 형벌로 죄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 가정한 회복적 응고론자와는 다른 입장이라고 할 수 있군. 맞나요? 일단 요거 두 개가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틀렸냐면요. 자, 형벌을 통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형벌을 그러니까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사회적 비용이 든다고 얘기했습니다.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롤스는 보기에서 또 틀린 거 있습니다. 이 점은 형벌로 죄를 없앨 수 있다고 가정한 건 누구 관점이었습니까? 전통적 응고론입니다. 자, 형벌로 죄를 없앨 수 있다고 가정하니 지금 얘를 수식하고 있는 문장이잖아. 맞죠? 회복적 응고론자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전통적 응고론자가 돼야 됩니다. 이해돼요? 회복적 응고론자가 뭐라고 했어? 시정적 정의를 바탕으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결론은 비슷하지만 근거가 달라요. 얘네 둘은. 똑같이 응고론자지만. 이해되죠? 자, 다음 한번 볼게요. 롤스는 분배적 정의의 실현으로서 형벌을 정당화하려고 하였는데 이 점은 시정적 정의의 실현으로서 형벌을 정당화한 전통적 응고론자와는 다른 입장이라고 할 수 있군. 자, 여기서 끊으면 자, 쭉 해서 시정적 정의를 다시 시정적 정의의 실현으로서 형벌을 정당화한 전통적 응고론자와는 다른 입장이라고 할 수 있군. 자, 그래서 요거 앞에 다시 한번 좀 넘어가 보면 쭉 시정적 정의에 대한 여기 있다. 자, 시정적 정의는 기존의 어떤 정의로운 상태가 깨졌을 때 이를 회복시키는 것을 정의라고 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아까 그 서연이가 했던 질문 이제 이해했어요. 그 방금 얘기했던 그 관점은 저기 뭐냐 그냥 모든 응보주의자들의 관점입니다. 모든 응보주의자들의 관점. 알겠죠? 전통적이든 뭐든 상관없이 일단 기본적으로 시정적 정의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시정적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려고 한 사람들과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과 밝히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적 정의에 입각한 응보주의자들은 현대에도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응보주의자가 지금 현대에도 있는데 현대에 있는 응보주의자들 뭐라고 한다고? 회복적 응보주의라고 부른다고. 자, 그래서 이들은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평등하게 자기 욕구를 일정 정도씩 부담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옳지 않으니까 옳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말하는 회복적 응보주의로서의 시정적 정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 내렸냐면 시정적 정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딱 만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이들은 전통적 응보론자와 달리 형이상학적 가정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형이상학적 가정 죄는 죄였고 벌을 받았어. -1 플러스 1 0이 되었어. 자, 그런 것들은 형이상학적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전통적 응보론자잖아. 맞죠? 자, 그래서 전통적 응보론자랑 달리 시정적 정의를 해명하지 않았지만 시정적 정의 실현을 위해서 위반자 개인의 상태에 국한시켜서 바라보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에서 시정적 어디 갔냐? 시정적 정의의 실현으로서의 형벌을 정당화했다. 이건 그냥 모든 응보주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당화한 전통적 응보론자랑은 다른 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 왜? 여기서는 분배적 정의에 대해 실현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 맞죠? 분배적 정의랑 시정적 정의는 다르잖아. 맞죠? 자, 그래서 5번 문제 역시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겠죠. 정답은 4번. 자, 다음 정리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일단은 요거 정리부터 좀 합시다. 여기 하면 되겠다. 지금 여기 지문 밑에랑 그 다음에 12번이랑 13번 사이 정리를 한번 좀 해줍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찌됐건 간에 응보주의적 형벌론 자, 응보주의적 형벌론은 지금 어떤 그릇된 행위가 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자체가 형벌을 가하게 되면 이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얘가 정당한 이유는 뭐냐면요, 행위의 정도에 맞게 형벌을 가했을 때 정당하다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무지나 실수에 의하거나 또는 자기 보호에 의해서 그릇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에 따른 응분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응보주의적 형벌론에서 중요한 건요, 행위자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어떠한 범법 행위를 하게 되고, 자, 그 책임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 돼. 그게 정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응분의 근거는 뭐냐? 시정적 정의입니다. 자, 그럼 시정적 정의를 내세운 이유는 뭐냐면요, 형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 왜 시정적 정의가 뭔데? 보이나? 자, 시정적 정의는요, 정의로운 상태가 깨졌을 때, 없어졌을 때 이것을 회복시키는 정의를 시정적 정의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전통적 응보주의에 따르면 죄가 있어, 처벌을 받아. 그럼 어떻게 돼? 죄가 해소된다고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걔를 뭐 한 거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시정적으로.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죄를 어떤 형 이상학적 실체가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시정적 정의는 미안합니다. 그래서 회복적 분보주의는 이제 위반자에게 부담을 줍니다. 이 부담은 우리가 다 서로 부담하기로 약속했던 것들이야. 자,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분배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회복적 증부주의는 뭐가 다르냐면요. 형 이상학적 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데? 전통적 응보주의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제점.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기 문제점. 자, 다음 공리주의적 형벌론. 얘는 어떤 뜻이다? 미래주의적 형벌론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회적으로 궁극적 가치, 행복이죠. 최대화를 목적으로 뭘 내린다? 형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얘네는 응보주의적 관점이랑 다르다. 이거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렇다면 공리자들의 생각처럼 형벌이 정말 그렇게 되느냐? 라고 봤을 때 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회의 중립 그리고 안정. 얘네는 더 많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만들어. 그러니까 중립, 안정 목표로 하는 형벌은 정당. 이게 정당화가 되는 공식이야.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특별 예방과 일반 예방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특별 예방은 뭔데? 범죄자의
자유를 약탈해서 다시 해를 끼치는 것을 예방하고 일반 예방은 형벌이 범죄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바로 일반 예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못 저지르는 건 미래의 일이죠. 미래의 일. 자, 그런데 문제점이 있었어. 바로 문제점 뭔데요? 가혹한 형벌이죠. 또 허용한다는 점. 예를 들면 연좌제나 뭐 이런 것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 가족이 잘못했는데 나까지 막 감옥 가는 거야. 이런 거.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간 너무 애매한데 일단은 10분 읽기는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리를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볼게요. 요거 진짜 별로 어려운 게 없어서. 요거는 2016년 고2 6월 거예요. 볼게요. 도시에서 도로변의 건물, 가로수, 조성물 등 가로, 그러니까 길에 이제 구성 요소들이 어울려 이루어내는 종합적 이미지를 뭐라고 하냐면 가로경관이라고 합니다. 가로경관. 자, 그래서 가로경관은 시각적인 연속성과 복합성을 갖는데 도시 설계나 경관 디자인을 할 때 가로경관의 시각적 효과와 관련된 몇 가지 척도를 고려해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사실 뭐 여기에서는 뭐 별거 볼 거 없고 몇 가지 척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가로경관을 디자인할 때는 도로의 폭과 여기 도로의 폭 비출, 그 다음에 도로변의 건물 높이 비출, 비율에 따른 시각적인 효과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도로 폭을 D, 자, 그 다음에 도로변의 건물 높이를 H라고 할 때 그 비율인 H분의 D가 1일 때 균형 잡힌 느낌을 준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도로 폭의 넓이와 그 도로 길이가, 건물의 높이가 똑같을 때 안정적이라는 거야. 맞죠? 자, 그러니까 요 폭이랑 요 높이랑 똑같으면 안정적이라는 거지. 맞죠? 자, 도로폭에 비해서 높은 건물이 많아서 H분의 D가 1보다 작으면 뭐가 느껴질까요? 1보다 작으면 폐쇄성이 강한 공간이 된답니다. 더 좁게 느껴진다는 거야. 건물 높이가 큰 거잖아. H가 더 큰 거니까. 맞죠? 당연히 더 좁게 느껴지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미지 그리면 사실 되게 쉬워요. 근데 얘네를 막 분수로 해가지고 나중에 뒤에 막 그 숫자 적어야 되거든. 그러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머릿속으로 뭔가 딱 느낌을 떠올리면 좋아요. 자, H분의 D가 1보다 커지면 개방적인 공간의 느낌이 들겠지. 건물은 낮은데 뭐야? 도로폭은 넓은 거야. 알겠죠? H분의 D가 3 이상 되면 너무 널찍한 느낌이 들 수 있으므로 그때는 뭐 한다? 가로수를 두는 거야. 3 이상 되면 가로수로 공간을 나눠줍니다. 랜드마크가 되는 공간에 시선을 유도하여서 공간을 시각적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 그냥 동사가 하나 이렇게 딱 설치하는 거야. 맞죠? 둘째, 도로폭과 도로 길이의 비율에 따른 시각적인 효과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뭘까요? 도로폭이랑 도로 길이입니다. 비율에 따른 시각적인 효과래요. 자, 그래서 도로폭 D와 길이 L의 비율 L분의 D는, 자, 폭 D와 길이 L의 비율 L분의 D는
가로 경관의 정리된 느낌과 관련되어 있답니다. 정리된 느낌. 그래서 폭이 길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지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폭이 길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지면은 숫자가 뭐보다 높다? 잠깐 적히네. 자, L분의 D가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광장 이미지의 공간이 됩니다. 이런 가로는 축제와 같은 큰 행사를 치르기에 적합하대요. 자, 1보다 크면 광장 이미지가 생기는데 큰 행사에 어울려. 이거 당연한 거지. 맞죠? 반대로 도로 폭이 좁고 길게 이어지는 가로는 산책로 이미지의 공간이 되겠지. 좁고 기니까. 맞죠? 이런 가로는 보행자가 중심이 되고 이를 대표하는 번화가는 적절한 위호감과 친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좁게 되어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압니까? 우리는 사실 많이 못 느끼긴 하는데 왜 서울 가면 핫한 동네 계속 변하잖아. 그치? 핫한 동네들 요즘 어디가 핫하냐? 성수동? 자, 거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못 지나갈까요? 차가 못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좁은 골목에 예전에 뭐 선릉 한참 핫했었고 성수동 핫하고 핫한데 보면 다 차가 못 지나가는 좁은데 거기에 막 사람이 주말 되면 미어 쳐질 듯이 막 있단 말이야. 왜 그런데? 이런 위호감, 적절한 위호감과 친밀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책로같이 생긴 길다란 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가로가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길이를 일정하게 제한하여 구분하여야 합니다. 자, 광장 이미지가 강한 가로는 2km, 산책로 이미지가 강한 가로는 1km를 넘지 않도록 설계해야 시각적으로 정리된 느낌을 준대요. 자, 광장 이미지는 2km, 산책로 이미지는 1km. 자, 다음 셋째, 도로 폭과 도로에 접하고 있는 건물들의 정면 폭의 비율인 D분의 W도 고려해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D분의 W는 도로의 진행 방향에 대한 가로의 리듬과 관련되어 있대요. 사람이 도로변 상점들의 눈길을 주며 걷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해하면 됩니다. 건물의 정면 폭이 도로 폭보다 작아서 D분의 W가 1 이하인 건물이 연속되면요, 보행자가 지루하지 않게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가로는 활기가 넘치게 돼요. 사람들이 걸어가는 사람,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우리는 걸어가면 수많은 간판을 보게 되잖아. 맞지? 그러한 생긴 모습이겠죠. 자, 반면에 폭이 좁은 도로에 정면 폭이 큰 건축물들이 입지하게 된다면 가로의 분위기는 정면 폭이 큰 건축물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단조로워집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 길을 잘 안 가요. 그래서 와, 여기는 건물도 크고 예쁘고 막 간판도 예쁘고 막 되게 가게 잘 예쁘게 생겼는데 아무도 안 찾아와. 그 길을. 그게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 자체가 지루한 거야. 생각보다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걸어가면 잘 그쪽으로 안 걸어가. 자, 그래서 따라서 정면 폭이 큰 건물이 입지하는 경우에는 D분의 W가 1보다 작아 보이도록 건물의 정면을 분절하거나 변화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변화를 주는 게 좋죠. 우리 건물 이렇게 내려가면 바로 옆 건물에 던킨 생긴 거 알고 있죠? 던킨인데 1층 2개 나눠져 있는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약국이랑 던킨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걔가 폭이 더 길어. 근데 1층 전체가 던킨이야. 그럼 사람들이 생각보다 거기를 지루하게 지나가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한 건물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양쪽으로 있는 건물이 다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길 걸으면서 너무 건물 폭이 길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안 쳐다보게 된다는 거야. 그럼 그럴 때는 뭐 하면 돼? 가운데 나눠주고 딴 데 세주면 되지. 맞죠? 이런 식으로 경관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도시 경관이 도시의 경쟁력으로 각인되면서 가로 경관으로 대표되는 도시 경관의 개선이 최근 도시의 과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 효과와 관련되는 척도들과 함께 도로변에 있는 건축물의 색채 간판 쭉 해서 당연한 이야기 알겠죠? 자, 요거 지금 문제 안 푼 사람은 다음 시간에 문제 숙제로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 숙제가 4회를 할 건데 4회 1은
사실 시험을 쳤고요. 그 다음에 4회에 두 번째 지문이요. 사실은 지난번에 원래 시험법이 들어간다고 했다가 안 들어간 거거든.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7시 반 기억나니? 과제. 자, 하여튼 자, 요거는 이미 정리가 한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시험 대기 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요 18번에서 21번 인터넷 검색 엔진 있죠? 요거 풀어보세요. 다음 5번. (5번에) 요거 7번부터 10번까지. 자, 다시 한번 써주시고. 자, 3회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다음 4회 18번부터 21번까지. 너무 옛날에 풀어봤던 사람 다시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5회 7부터 10번까지. 2회도 할 거야. 이외에도 근데 우리 안 한 거 하나밖에 없다. 고전주의, 신고전주의 있잖아. 그것만 안 했고 그 뒤에 있는 박물관 하긴 했어. 기억나? 오케이. 그럼 나중에 천천히 합시다. 그래서 야, 숙제 있어요.